태준 씨와 유진 씨가 밤에 몰래 뭔가를 넣어요. 의사가 처방한 약이 아니에요. 제가 봤거든요. 순옥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을 죽이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을 희생양으로 쓰려는 것 같고요. 영희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붉은 벽돌로 지어진 3층 저택 앞에서 박영희는 낡은 가방끈을 움켜쥐며 서 있었습니다. 10월의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검은색 패딩을 파고들었지만 떨리는 것은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도 잘해보자.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고개를 들어 저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얀 대리석 기둥이 현관을 떠받치고 있었고 2층 창문마다 레이스 커튼이 우아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분수대가 있었고 그 주변으로 손질된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15년 된 운동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얀색이었던 신발은 이제 회색빛이었고 밑창 한쪽이 약간 떨어져 나갔습니다. 간병인 일을 시작한 지 20년 여러 집을 다녀봤지만 이런 규모의 저택은 처음이었습니다. 문득 시각에 장애가 있어 앞을 못 보는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박영애 씨시죠? 현관문이 열리며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크림색 니트에 베이지색 슬랙스를 입은 그녀는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옅은 화장으로 품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최유진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영희는 그녀의 눈빛에서 묘한 긴장을 읽어냈습니다. 살짝 떨리는 손끝, 억지로 지어 보이는 미소. 그동안 여러 가족을 만나본 경험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천장이 높은 로비가 나타났습니다. 중앙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대리석 바닥에는 페르시아 융단이 깔려 있었습니다. 계단 난간은 모두 원목으로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올라오세요. 시아버님 방은 2층에 있어요. 영희는 운동화를 벗으며 자신의 양말에 작은 구멍이 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이미 벗어버린 뒤였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유진이 말했습니다. 시아버님은 3개월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의식이 없는 상태라 24시간 간병이 필요합니다. 어떤 처치가 필요한지요? 수액 교체, 기본적인 위생 관리, 그리고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 주시면 돼요.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2번 방문하시고요. 2층 복도는 가족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영희는 걸음을 멈추고 한 장의 사진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30년 전쯤으로 보이는 흑백 사진 속 남성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저분이 시아버님이세요? 네, 젊으셨을 때 모습이에요. 영희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굴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았는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침실 문을 열자 의료용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한도영 회장. 70대 중반의 그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이 베개에 흩어져 있었고 깊게 팬 주름 사이로 한때 날카로웠을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영희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을 때 그의 바짓단이 약간 올라간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른쪽 발목에 있는 화상 흉터, 동전만한 크기의 까무잡잡한 자국. 설마. 영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42년 전 7살이었던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불이 났던 그날 아버지는 그녀를 안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엄마를 구하러 갔습니다. 그 후 다시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른발 발목에 있던 그 화상 흉터를 어린 시절 화로에 대어 생긴 것이라고 했던. 혹시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노인의 코끝, 눈썹 모양, 그리고 그 화상 흉터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아버지와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처음이라 좀 긴장되네요. 가까스로 대답했지만 영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의료진이 작성한 차트를 건넸습니다. 오늘부터 밤 10시에 수액을 교체하시면 돼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유진이 방을 나간 뒤 영희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한도영 회장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인공호흡기 소리만이 조용한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영희, 42년 만에 들리는 아버지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물론 착각이었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가 말을 할 리 없었으니까.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회장의 손등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갑고 메마른 피부 아래로 약한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작은 목소리로 불러보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간병인실로 마련된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2년 전 불타는 집에서 헤어진 아버지가 어떻게 재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자신을 찾지 않았을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으니까. 화상 흉터도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그리고 이 저택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3일째 되는 날 새벽 영희는 회장의 상태를 체크하며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화상 흉터를 확인한 이후 밤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능성이 높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볼까? 중얼거리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식불명인 환자의 머리카락을 몰래 자른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만약 정말 아버지라면 왜 42년 동안 자신을 찾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더 컸습니다. 오전 10시경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2층 계단 모서리에서 똑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작은 종이 조각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뭐지? 주위를 살펴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주워보니 연필로 삐뚤삐뚤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뒷마당 빨래터. 이 집에는 무서운 비밀이 있습니다. 혼자 오세요. 영희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주변을 다시 둘러봤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1층에서 유진이 전화하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여보, 간병인은 별 문제 없어. 그냥 조용히 일만 해. 걱정 말고.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희는 계단 위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계획대로 진행해. 아무도 모르게. 계획?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회장과 관련된 일일까요? 다음 날 오후 3시 영희는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저택 뒤편에는 작은 텃밭과 빨래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10월의 서늘한 바람이 마른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50대 중반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앞치마를 두른 것으로 보아 가정부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김순옥이라고 해요. 이 집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박영희입니다.
순옥은 주위를 살피더니 영희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쪽지 받으셨죠? 제가 넣어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이 집에 오래 있다 보니 이상한 걸 많이 봤어요. 특히 회장님이 쓰러진 이후로 순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 수액 말이에요. 거기에 뭔가 이상한 게 들어가고 있어요.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태준 씨와 유진 씨가 밤에 몰래 뭔가를 넣어요. 의사가 처방한 약이 아니에요. 제가 봤거든요. 순옥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을 죽이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을 희생양으로 쓰려는 것 같고요. 영희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간병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겠다는 뜻일까요? 증거가 있으세요? 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어쩔 수 없어서 순옥이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와서 다행이에요. 회장님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수액을 바꿔치기 해야 해요. 오늘 밤 10시 수액 교체할 때 정상적인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들킬 수도 있잖아요. 침실에 CCTV가 있긴 하지만 침대 왼쪽 45도 각도에서는 안 보여요.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순옥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영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정말 살인 계획이라면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잘못 판단한 것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이걸 보세요. 순옥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유진이 수액백에 주사기로 무언가를 주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언제 찍으신 거예요? 어젯밤이에요. 복도에서 몰래. 이걸로는 뭘 넣었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순옥이 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 방 화장실 환풍기 안에 뭔가 숨겨놨어요. 녹음기 같은 거요. 제가 청소할 때 봤거든요.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요. 너무 무서워서. 영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회장이 정말 아버지라면 그를 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들을 의심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루만 더 생각해 볼게요. 시간이 없어요. 오늘 밤이 기회일지도 몰라요. 순옥이 애타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발이요. 회장님을 구해주세요. 그날 저녁 영희는 회장을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얼굴이지만 혹시 고통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순옥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도 독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후 9시 30분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오늘 밤도 잘 부탁해요. 네, 걱정 마세요. 유진이 나간 뒤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확인해 보자고. 만약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냥 조용히 일을 계속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밤 10시 수액 교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옥이 말한 각도로 서서 새 수액을 확인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식염수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자세히 보니 바늘 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주사기로 뭔가를 넣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미리 준비해둔 정상적인 수액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잘라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당신이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옥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바꿨어요. 잘했어요. 이제 환풍기를 확인해야 해요. 언제요? 오늘 오후에 유진 씨가 외출한대요. 그때 한번 봐요. 영희는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정말 아버지라면
그리고 누군가 그를 해치려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42년 만에 찾은 가족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 딸의 도리였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처음으로 깊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적어도 행동을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유진이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시아버님 상태가 어때요? 어제보다 좀 나아 보이던데. 네, 맥박이 조금 안정된 것 같아요. 영희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독성 수액을 정상 수액으로 바꾼 후 회장의 혈색이 조금 돌아온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어요. 저녁 6시쯤 돌아올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잘 부탁해요. 유진이 나가자 순옥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빨리 가봐요. 두 사람은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유진과 태준의 침실 옆에 딸린 화장실은 대리석으로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순옥이 변기 위 환풍기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사다리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올라가 볼게요. 영희가 변기 뚜껑 위에 올라서서 환풍기 커버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손을 집어넣어 더듬어 보니 비닐 포장지에 쌓인 것이 만져졌습니다. 뭔가 있어요. 꺼내보니 작은 녹음기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옥이 급하게 받아들었습니다. 어디서 본 건지 봐요. 사진을 펼쳐보니 영희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유진이 수액백에 주사기를 꽂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일주일 전부터 촬영된 것들이었습니다. 이걸 누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순옥이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태준과 유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얼마나 더 해야 하나? 의사가 일주일 정도면 된다고 했어. 조금만 더 참아. 간병인은 괜찮을까? 혹시 눈치챌까봐. 괜찮아. 어차피 나중에 다 간병인 탓으로 돌릴 거야. 간병 소홀로 악화됐다고. 영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자신을 희생양으로 쓰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걸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녹음한 걸까요? 그리고 왜 환풍기에 숨겨뒀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이 증거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해요. 그때 1층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벌써 돌아왔나? 순옥이 창문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유진 씨 차가 아니에요. 태준 씨 차예요. 어떻게요? 들키면. 영희가 급하게 환풍기 커버를 닫았습니다. 순옥은 녹음기와 사진을 앞치마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빨리 나가요. 두 사람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순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벌써 왔어?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밖에서 전화를 받고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영희와 순옥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영희는 회장실로, 순옥은 1층으로 향했습니다. 회장실에 들어가자마자 태준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병인 선생님이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상태는 어떤가요?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 보이세요. 태준이 회장에게 다가가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맥박이 많이 안정됐네요. 이상하다. 그런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많이 약했는데. 태준이 수액을 살펴보았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액은 언제 바꾸신 거죠? 어젯밤 10시예요.
태준이 수액백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휴대폰으로 어디엔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지금 아버지 방에 있는데 수액이 바뀐 것 같아. 잠시 후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액을 확인해봐. 우리가 준비한 게 맞나? 유진이 수액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잖아. 그럼 우리 수액은 어디 갔지? 두 사람이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영희는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혹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저는 처방전대로만. 그럼 누가 바꾼 거죠? 태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다른 분이 이 집에 우리 말고 누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희는 순옥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간병인 선생님. 태준이 영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우리 집 일에 필요 이상으로 관심 갖고 계신 건 아니죠? 무슨 말씀이신지. 간병인은 환자만 돌보면 돼요.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세요. 태준의 말에는 분명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숙이자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영희는 주저앉았습니다. 들킬 뻔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옥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들킬 뻔했어요. 태준 씨가 의심하고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이제 더 조심해서 지켜볼 거예요. 순옥이 불안해했습니다. 증거는 안전한 곳에 숨겨뒀어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시골 친척 집에 가서 머리카락으로 DNA 검사를 받아볼게요. 언제요? 이번 주말에. 하루 외박 신청할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제 확실히 해야 해요. 정말 아버지인지. 그날 밤 영희는 회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 소리만이 조용한 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당신이세요? 속삭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이번엔 제가 지킬게요. 42년 전에는 제가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영희는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메말랐지만 살아있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곧 모든 걸 밝혀낼게요. 창밖으로 10월의 밤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위험하더라도 끝까지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회장이 아버지든 아니든 누군가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하지만 태준과 유진이 의심을 하기 시작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잘못하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영희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받을 DNA 검사 결과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영희는 외박 신청을 했습니다. 시골 고모댁에 다녀온다는 핑계였습니다. 유진은 별다른 의심 없이 허락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내일 저녁까지 돌아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영희는 작은 가방에 회장의 머리카락을 넣고 길을 나섰습니다. 시내 한 의료원에서 급속 DNA 검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터넷으로 확인했습니다. 검사실에서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친자 확인이시죠? 내일 오후에 결과 나와요. 감사합니다. 영희는 자신의 타액과 회장의 머리카락을 제출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시골 고모댁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70대인 고모는 영희의 처지를 걱정했습니다. 간병인 일이 힘들지? 몸 상하지 말고 해. 괜찮아요, 고모.
이 일이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라. 다음 날 오후 결과지를 받아든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침부 확률 99.9%. 영희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2년 만에 찾은 아버지였습니다. 불 속에서 죽었다고 믿었던 아버지가 살아있었습니다. 아버지. 한참을 울고 난 후 영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으니 행동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구해야 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옥과 함께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7시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유진이 반겨주었습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시아버님은 별일 없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영희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사람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밤 10시 수액 교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다시 정상적인 수액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확실해졌어요. 당신이 제 아버지가 맞다는 걸.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42년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관없어요. 제가 당신을 지킬게요. 다음 날 새벽 순옥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확실해졌어요. 정말 제 아버지예요. 순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정말. 네.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설명하죠? 우리가 몰래 증거를 수집했다는 걸 사실대로 말하는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니까.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함께해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태준과 유진을 기다렸습니다. 영희는 DNA 검사 결과지와 녹음기,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4시경 태준과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만나자고 하시고. 영희가 일어섰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당신들이 회장님을 죽이려 했다는 증거가 여기 있어요. 영희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 소리예요? 그리고 이분은 제 아버지예요. DNA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박영애 씨, 정신이 나간 거예요? 유진이 비웃었습니다. 제정신이에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영희가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태준과 유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어차피 나중에 다 간병인 탓으로 돌릴 거야.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그리고 사진도 있어요. 유진이 수에게 무언가를 주입하는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태준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간병인 주제에 감히. 일어나서 영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장 그것들을 내놔. 안 돼요. 영희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순옥 씨, 도와주세요. 순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태준 씨, 그만하세요. 당신까지 한패였구나. 태준이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들, 급한 일이 생겼어요. 당장 와주세요. 영희는 가슴이 쫄깃해졌습니다. 건달들을 부르는 모양이었습니다. 순옥 씨, 어떡해요? 진작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는데. 그때 영희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합니다. 뭘 신고한다고? 태준이 달려들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살인미수 사건이에요. 서울 청담동. 영희가 주소를 말하는 중에 현관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형님들이 왔나 보네. 태준이 씩 웃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하지만 거실로 들어온 것은 건달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입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나타났습니다. 태준과 유진이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사실 순옥이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해놨었습니다. 신고 접수하고 바로 출동했습니다. 박태준 씨죠? 아,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살인미수 및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잠깐, 증거가 뭐가 있다고. 여기 있어요. 영희가 녹음기와 사진을 건넸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고. 그때 2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야. 모든 사람이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장님이. 순옥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의식을 찾으신 건가요? 영희가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회장실에 들어가니 한도영 회장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영희가 침대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영희야. 정말 너구나.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미안하다. 그동안 너를 찾지 못해서. 괜찮아요. 이제 다시 만났잖아요. 경찰관들도 올라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으셨군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언 가능하신가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며느리와 아들이 나를 천천히 말씀하세요. 독을 넣었어요. 수에게. 이제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태준과 유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는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나도 평생 너를 그리워했단다. 왜 찾지 못하셨어요? 화재 후에 기억을 잃었었다. 20년 후에야 되찾았는데 그때는 이미. 회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 함께해요. 영희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말아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42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한도영 회장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독성 물질의 영향이 사라지자 놀라울 정도로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하실까요? 영희가 휠체어를 밀며 말했습니다. 회장은 걸을 수 있었지만 아직 장거리는 무리였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정원을 둘러보자. 저택의 뒷마당은 가을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아버지를 분수대 옆 벤치까지 모셨습니다. 영희야. 네, 아버지. 그동안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회장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하지만 42년이라는 시간을. 아버지도 힘드셨잖아요. 기억을 잃고 혼자 사셨던 그 시간들. 영희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과거 얘기 그만해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 그때 순옥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후 더욱 당당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따뜻한 대추차 드세요. 고맙습니다, 순옥 씨. 당신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저야말로 그동안 못 본 척했던 게 죄송해요. 순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용기 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영희가 순옥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영희는 아버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저
아들이 있어요.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 네. 민준이라고 해요. 18살인데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시설에 맡겨놨어요. 어쩌다 그렇게 되었니? 혼자 키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간병인이라며 생계 유지하는 것도 벅찼는데 영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쁜 엄마죠. 아이를 버린. 아니야. 회장이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거야. 이제 데려오자. 정말요? 그럼 내 손자인데 우리가 함께 키우면 돼. 아버지.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주에 민준을 만나러 갔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민준아. 영희의 목소리에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예요? 응, 엄마야. 영희가 무릎을 꿇고 민준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너를 혼자 두고. 괜찮아요, 엄마. 민준이 영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응, 민준아. 할아버지가 너를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 회장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우리랑 함께 살래? 정말요? 엄마랑 할아버지랑? 그럼, 우리 가족이니까.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좋아요.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처음에는 낯설어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와 순옥의 보살핌으로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아버지야. 민준이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2년 후 겨울 회장의 건강이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병원에 가셔야 해요. 괜찮다.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회장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영희야. 병상에 누운 회장이 영희를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내가 민준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 뭐예요? 각막 이식. 내 눈을 민준이에게 줄 수 있어.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이미 의사와 상담했어. 가능하다고 해. 하지만, 영희야, 내가 평생 후회하며 산 게 뭔지 아니? 회장이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를 지키지 못한 것. 이번에는 민준이라도 제대로 지키고 싶어. 아버지, 부탁이야. 내 마지막 소원이라고 생각해. 영희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달 후 회장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희와 민준, 순옥이 지켜보는 가운데였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 침대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선물을 주셨어. 영희가 민준의 어깨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각막 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붕대를 풀던 날 민준이 처음으로 빛을 보았습니다. 엄마, 보여요. 정말 보여요. 민준이 영희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예쁘셨구나. 민준아. 영희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거야. 할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야. 네. 할아버지께 감사해요. 민준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세 사람은 회장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가 이제 볼 수 있어요. 영희가 묘비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제가 좋은 엄마가 될게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이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것 같아요. 민준이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옥이 다른 편에서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따뜻한 햇살 아래 걸어갔습니다. 42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가족이었고 영희에게는 다시 찾은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아픔도 있었지만 이제는 희망이 더 컸습니다. 앞으로 우리 계속 함께 살아요. 영희의 말에 민준과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에서 회장이 미소 짓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인생 오디오였습니다.